1818년 전라도 강진의 한 유배지에서 한 남자가 붓을 들었습니다. 그는 18년간 귀양살이를 하면서 한 권의 책을 완성했습니다. 제목은 목민심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백성을 사랑하라는 유학자의 가르침, 착한 관리가 되라는 도덕 교과서. 하지만 정약용이 쓴 건 그런 책이 아니었습니다. 이 책은 행정 운영 매뉴얼입니다. 공무원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민원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세금은 어떻게 걷어야 하는지, 재난이 터졌을 때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부패는 왜 발생하고 어떻게 막아야 하는지. 정약용은 착한 사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 잘하는 관리를 요구했습니다. 정약용은 젊은 시절 직접 관리로 일했습니다. 곡산부사, 형조참회, 동부승지. 그는 현장을 알았습니다. 보고서 한 장이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삶을 바꾸는지, 행정 하나가 얼마나 무서운 폭력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제도가 얼마나 쉽게 망가지는지. 그가 유배지에서 목민심서를 쓴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이 나라의 행정은 작동하지 않는다. 세금은 엉망으로 거치고, 민원은 방치되고, 재난이 터지면 백성만 죽고, 관리들은 뇌물을 받고도 처벌받지 않는다. 그래서 그는 48개 항목으로 나눠서 관리가 해야 할 일을 하나하나 정리했습니다. 부임할 때 뭘 준비할 것인가? 관청을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세금을 어떻게 거둘 것인가? 재판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군사는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떠날 때는 무엇을 남길 것인가? 이건 도덕책이 아닙니다. 운영 매뉴얼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매년 수만 명이 공무원 시험을 봅니다. 행정학, 행정법, 경제학, 사회학. 하지만 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이 실제로 배우는 건 따로 있습니다. 어떻게 민원을 처리하는가? 어떻게 예산을 집행하는가? 어떻게 보고서를 쓰는가? 그런데 이 질문들 정약용은 이미 200년 전에 다 정리해놨습니다. 그것도 실무 중심으로, 이론이 아니라 현장에서. 이 영상은 정약용을 칭찬하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묻고 싶은 건 이겁니다. 이 원칙 중 지금 지켜지는 건 과연 몇 개일까?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원. 공무원에게는 일상이고 시민에게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민원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귀찮은 것, 감정노동, 처리해야 할 업무.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민원을 시스템의 문제로 봤습니다. 목민심서 청송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하는데 이를 듣지 않으면 그것은 도적질이다. 강한 표현입니다. 민원을 무시하는 것은 도둑질과 같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정약용은 민원을 3가지 유형으로 나눴습니다. 첫째, 억울함을 호소하는 민원. 부당한 처분을 받았거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둘째, 도움을 요청하는 민원. 가난, 재난, 질병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경우. 셋째, 제도의 문제를 지적하는 민원. 세금이 잘못 부과되거나 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 그런데 정약용이 본 문제는 이겁니다. 관리들이 이 3가지를 전부 귀찮아한다는 것. 예를 들어봅시다. 한 농민이 관아에 찾아옵니다. 수령님, 이웃 양반이 제 땅을 빼앗았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관리는 이렇게 답합니다. 증거가 있느냐? 없으면 돌아가라. 바쁘다. 정약용은 이 장면을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관리는 귀찮아서 듣지 않은 것이다. 정의 때문이 아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억울함을 방치하면 그 억울함은 반드시 돌아온다. 사회 불안으로, 밀란으로, 체제 붕괴로. 2025년 대한민국.
한 해 동안 접수되는 민원은 수천만 건입니다. 그중 상당수는 이렇게 처리됩니다. 관련 부서로 이첩, 법적 근거 없음, 처리 불가. 그런데 정약용이라면 물었을 겁니다. 이 민원을 무시한 이유가 정말 법 때문인가? 아니면 귀찮아서인가? 이 민원인이 다시 오지 않는 이유가 해결됐기 때문인가? 아니면 포기했기 때문인가?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방식이 곧 그 나라의 수준이다. 민원은 감정 노동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법도 소용없습니다. 세금, 국가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적인 재원입니다. 하지만 역사상 가장 많은 반란을 일으킨 원인도 세금입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세금 문제를 가장 길게 다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세금은 걷는 기술이 아니라 신뢰의 문제다. 정약용이 본 세금 문제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기준이 불명확하다. 누구는 내고 누구는 안 낸다. 양반은 면제되고 농민만 부담한다. 같은 땅인데 세금이 다르다. 둘째, 징수 과정이 불투명하다. 관리가 중간에서 떼먹는다. 이서들이 장부를 조작한다. 실제로 거친 세금과 보고된 세금이 다르다. 셋째, 구제장치가 없다. 흉년이 들어도 세금은 그대로. 재난이 터져도 감면은 없다. 내지 못하면 빚이 되고 빚은 대물림 된다. 정약용은 이 구조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백성은 세금을 낼 의지가 없어서 안 내는 게 아니다. 시스템을 믿지 못해서 안 내는 것이다. 예를 들어봅시다. 한 마을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수확량이 평년의 절반도 안 됩니다. 하지만 관아에서는 공문이 내려옵니다. 세금은 예년과 동일하게 징수하라. 농민들은 호소합니다. 올해는 농사를 망쳤습니다. 감면해 주십시오. 관리는 답합니다. 규정이다. 어쩔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농민들은 빚을 내서 세금을 냅니다. 빚은 이자와 함께 불어납니다. 다음 해에도 갚지 못하면 땅을 빼앗깁니다. 그리고 그 땅은 누가 가져갈까요? 세금을 면제받은 양반들입니다. 2025년 대한민국. 세금은 정확하게 부과되고 투명하게 징수됩니다. 적어도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정약용이라면 물었을 겁니다. 세금 부과 기준이 정말 공정한가? 대기업과 자영업자가 내는 세금의 비율이 합리적인가? 재난지원금을 받을 자격이 탈락된 사람들은 정말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들인가?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세금을 많이 걷는 것이 능력이 아니다. 공정하게 걷는 것이 능력이다. 백성이 세금을 낼 때 억울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행정이다. 세금은 단순한 재정 문제가 아닙니다. 신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신뢰가 무너지면 국가 전체가 흔들립니다. 재난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재난이 터졌을 때 국가의 민낯이 드러납니다.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재난 대응을 따로 한 편으로 다뤘습니다. 제목은 황정, 흉년과 재난을 다스리는 정치.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재난에서 관리의 역할은 단 하나다. 백성이 죽지 않게 하는 것. 정약용이 제시한 재난 대응 원칙은 명확합니다. 첫째, 보고보다 현장이 먼저다. 재난이 터지면 관리는 즉시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보고서를 쓰는 건 그 다음입니다. 둘째, 구호는 선별이 아니라 신속이다. 자격이 되는가 따지기 전에 일단 살려야 합니다. 서류는 나중에 정리해도 됩니다. 셋째, 예산이 없다는 핑계는 통하지 않는다. 재난 상황에서 예산이 없다는 말은 당신은 죽어도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흉년의 백성이 굶어 죽으면 그것은 하늘의 재앙이 아니다. 관리의 실패다. 한 마을에 큰 홍수가 났습니다. 집이 떠내려가고 농작물이 전부 물에 잠겼습니다. 관리원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일단 피해 상황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뒤 상부의 지시를 기다린다. 보고서는 올라가고 검토되고 결재를 기다립니다. 그 사이 마을 사람들은 굶습니다. 관리비는 이렇게 행동합니다. 현장에 직접 가서 창고를 열고 비축곡식을 나눠줍니다. 보고서는 나중에 씁니다. 정약용이라면 누구를 칭찬했을까요? 당연히 비입니다. 보고는 사후에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의 목숨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2025년 대한민국. 우리는 재난 대응 매뉴얼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난안전법,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 행동요령. 하지만 정약용이라면 물었을 겁니다. 매뉴얼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관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가? 시민을 구하기 위한 것인가? 보고 체계가 복잡한 이유가 정확성 때문인가? 아니면 책임 회피 때문인가?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재난에서 관리가 할 일은 두 가지다. 살리는 것, 그리고 기록하는 것.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 재난은 시스템의 시험지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우리는 몇 점을 받고 있을까요? 부패, 공직사회의 오래된 적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부패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쁜 사람들이 저지르는 일. 정약용은 달랐습니다. 그는 부패를 구조의 문제로 봤습니다. 목민심서 청심편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리가 부패한 이유는 그가 나빠서가 아니다. 부패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강한 주장입니다. 정약용은 개인의 도덕성만 탓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스템을 봤습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조선시대 지방 수령의 공식 급여는 얼마였을까요? 거의 없었습니다. 겨우 쌀 몇 석과 약간의 토지 수입. 그걸로 가족을 먹여 살리고 부하 관리들을 관리하고 손님을 접대하고 관청을 운영해야 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다른 수입을 찾게 됩니다. 뇌물, 청탁 수수료, 세금 중간 착복, 관행적 상납. 정약용은 이 구조를 정확히 알았습니다. 급여를 주지 않으면서 청렴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밥을 주지 않으면서 일하라는 것과 같다. 한 신임 수령이 부임합니다. 그는 청렴하기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나는 뇌물을 받지 않겠다. 하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아전들이 찾아옵니다. 수령님, 관례대로 부임 선물을 받으셔야 합니다. 안 받으시면 저희도 일을 못합니다. 이게 이 고을의 규칙입니다. 이 수령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거부하면 아전들은 일을 하지 않습니다. 문서는 늦어지고 민원은 방치되고 행정은 마비됩니다. 받으면 청렴한 수령이라는 명성은 사라집니다. 정약용은 이 상황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다. 시스템이 강요하는 것이다. 2025년 대한민국. 우리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많은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서약, 내부감사, 외부 고발 시스템. 하지만 정약용이라면 물었을 겁니다. 이 시스템은 부패를 예방하는가 아니면 적발하는가? 청렴서약을 하는 사람 중 몇 명이 정말로 청렴할 수 있는 구조 안에 있는가?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부패를 막는 방법은 두 가지다. 처벌을 강화하거나 부패할 필요를 없애거나. 전자는 쉽지만 효과가 약하다. 후자는 어렵지만 근본적이다. 부패는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구조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사람을 처벌해도 소용없습니다.
매년 수십만 명이 공무원 시험을 봅니다. 행정학 이론, 법조문 암기, 경제학 공식. 하지만 정약용이라면 어떤 문제를 냈을까요? 아마도 이런 문제는 아니었을 겁니다. 행정의 3요소를 쓰시오. 지방자치법 제10조의 내용을 설명하시오. 정약용의 시험은 달랐을 겁니다. 상황을 주고 판단을 요구하는 방식. 당신은 한 지방자치단체의 담당 공무원입니다. 갑자기 폭우가 내려 마을이 침수되었습니다. 주민 200명이 대피소로 이동했지만 식량과 담요가 부족합니다. 예산 집행 승인은 최소 3일이 걸립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A. 예산 승인 계속 오후 923을 기다린다. B. 일단 비축 물자를 푼다. C. 상부에 긴급 보고를 올린다. D. 민간 기업에 후원을 요청한다. 정약용이라면 B를 선택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명했을 겁니다. 재난에서는 절차보다 생명이 우선이다. 서류는 나중에 처리할 수 있다. 한 시민이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동네 도로가 파손되어 위험합니다. 보수해 주세요. 담당 부서에 확인해 보니 올해 예산이 이미 소진되었습니다. 보수는 내년에나 가능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답하시겠습니까? A. 예산이 없어서 불가능합니다. B. 내년에 처리하겠습니다. C. 임시 보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D. 다른 예산 항목을 조정해 보겠습니다. 정약용이라면 C나 D를 선택했을 겁니다. 예산이 없다는 것은 이유가 될 수 없다. 위험이 있다면 방법을 찾아야 한다. 당신의 상사가 부당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민원은 처리하지 말고 묻어둬. 하지만 그 민원은 정당한 요구입니다.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A. 상사의 지시를 따른다. B. 민원을 처리하고 나중에 보고한다. C. 상사에게 재고를 요청한다. D. 감사부서에 신고한다. 이 문제는 쉽지 않습니다. 정약용도 알았습니다. 원칙을 지키는 것이 항상 안전한 선택은 아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관리의 책임은 상사에게 있지 않다. 백성에게 있다. 현대 공무원 시험은 암기를 요구합니다. 정약용의 시험은 판단을 요구합니다. 어느 쪽이 진짜 능력을 측정할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목민심서의 핵심 원칙들을 살펴봤습니다. 민원 처리, 세금 징수, 재난 대응, 부패 방지.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원칙 중 지금 지켜지는 건 몇 개일까? 원칙 1. 민원은 반드시 들어야 한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모든 민원이 제대로 처리되고 있습니까? 귀찮다는 이유로, 복잡하다는 이유로 묻히는 민원은 없습니까? 원칙 2. 세금은 공정하게 걷어야 한다. 지금 세금 부과 기준이 정말 공정합니까? 힘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같은 비율로 부담하고 있습니까? 원칙 3. 재난에서는 생명이 우선이다. 재난이 터졌을 때 우리는 보고서보다 사람을 먼저 살립니까? 절차가 사람보다 중요해진 적은 없습니까? 원칙 4. 부패는 구조를 바꿔야 막을 수 있다. 우리는 부패한 사람만 처벌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패를 만드는 구조는 그대로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정약용이 목민심서를 쓴 지 200년이 넘었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기술도, 제도도, 시스템도. 하지만 바뀌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관리는 여전히 귀찮아합니다. 시스템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책임은 여전히 회피됩니다. 구조는 여전히 개인을 압도합니다. 정약용은 이렇게 썼습니다. 좋은 제도가 좋은 관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좋은 관리가 제도를 살린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일까요? 새로운 법? 더 복잡한 매뉴얼?
아닙니다. 필요한 건 질문입니다. 정약용은 답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는 질문을 남겼습니다. 당신은 왜 관리가 되었는가? 당신이 처리한 민원 뒤에는 어떤 사람이 있는가? 당신이 집행한 예산은 누구의 삶을 바꾸는가? 당신이 내린 결정은 10년 뒤에도 부끄럽지 않은가? 목민심서는 도덕책이 아닙니다. 거울입니다. 그 거울 앞에 서면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일하고 있는가? 2025년 우리는 정약용보다 훨씬 좋은 도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컴퓨터,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AI. 하지만 도구가 좋다고 해서 일을 제대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정약용이 지금 공무원 시험을 낸다면 아마도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해 일합니까? 그리고 그 일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당신뿐입니다.